오늘 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독직 폭행이 말도 어려운데요.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독직 폭행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지난 추석쯤이었나요? 예, 그때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정진웅 현 차장검사가 이제 한동훈 이제 검찰청 연구위원이라고 하죠. 어쨌든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압수수색 핸드폰을 압수수색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 경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발했고요, 고소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 불구속 기소. 그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청법상 이 직무배제 요청을 대검에서 법무부에 한 상태였고 이 내용에 관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 직무배제 요청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감찰부장은 왜 부적절하다 그런 건가요, 이게? 한동수 부장이 말하는 취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동수, 독직 폭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재판에서 다투어질 수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미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서 관련돼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진웅 차장검사를 배제하게 된다면은 이 수사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수사가 배제가 되면은 수사가 제대로 못 이루어져서 진상규명이 안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배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만약에 그것을 결정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검 부장 회의에서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직 폭행이란 그 말씀하신 혐의 자체가 요새는 잘 적용하지 흔한 혐의는 아니죠, 이게? 네, 과거에도 이제 흔하지는 않았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독직 폭행이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폭행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었지만 감히 수사가 때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감히 이제 그거를 고소를 못했던 거라면은 이제 그로 인한 사망 사건들도 좀 발생하면서 이제는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안이 별로 없고요. 특히나 이제 실제로 검사가 피의자랑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물리력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아예 없어졌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건 자체가 거의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데 폭행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근 5년 사이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검 측 주장은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에서는 검사징계법 8조 3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주어가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고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사유로 해서 조사 중인, 그래서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가 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대검 감찰부에서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법문에는 이제 조사 중인 경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기소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주장이 전혀 다른 거죠. 그 네, 일단은 이 기소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이 기소 과정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 또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다르다. 그러니까 수사 중에 기소검사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수사의 종료는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수사 중에 검사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점에서 이 기소가 정정한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걸 살펴보기도 전에 이렇게 배제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직무 배제를 시켰다. 이게 한동훈 감찰부장의 주장이죠. 네, 그렇게 일단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다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바뀐 거, 거기서 원래 수사를 한 검사는 이견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 검사를 바꾼 것 자체는 이례적인 건 맞고요. 네, 일단은 그 수사가 특별히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변경되고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가 맞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기존의 주인 검사가 기소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일단 1차적으로는 대검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고검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런 건 아닌데 됐습니다. 뭐다는 얘기도 안 한 거죠 아직. 그렇죠. 아직 정상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이 내용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은 대검 감찰부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어떤 경위로 바뀌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또 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에는 이 기소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고 보고 그걸 감찰 지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무부가 직접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일단은 그렇게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수 검사장급이거든요. 이 대검 감찰부장이요. 감찰부장도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던 중에 이제 SNS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한 겁니다. 아, SNS. 이것도 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보니까. 네, 사실 지금 검찰, 법무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너무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됐죠. 적절하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뭐 이 일만이 아니고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엄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결과를 내놔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대검 감찰부에서 이 기소 과정의 적절성을 감찰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면은 감찰할 결과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 부분이 기소 처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일반적인 법률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설명한 것만 해도 기소 과정에 별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검사가 바뀌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직접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어떤 근원적 적절치 않으면 빨리 어떤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감찰부장 다 사실 국가의 이런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서로 이제 의혹이나 이의 제기보다는 여론전보다는 이제 분명한 결과로서 설득력 있는 결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도 부적절한 게 많은 것 같고 이거를 검찰 자체의 어떤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결국은 이제 의혹들이 아니라 좀 결과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 방향이든지 빨리 어떤 객관적인 결과가 빨리 그렇습니다. 도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김 변호사께 여쭤보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어제 화제가 돼서 혹시 그 해민 스님 관련해가지고 현각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님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논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젊은 층에서는 가장 유명한 두 스님이 어떻게 보면 설전을 벌이셨죠. 그 학벌 때문에 더욱 유명했었죠. 그렇죠. 한 분은 푸른 눈으로, 한 분은 또 굉장히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인데 특히나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자기 집을 먼저 공개한 내용을 방송이 났습니다. 해민 스님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불교의 기본적인 철학인 무소유라든지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뭐 적절한지에 대한 원래 그 현각 스님의 의문 제기 전에도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각 스님이 해민 스님을 소위 말해서 저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강한 표현을 썼죠.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불교라고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불교를 팔아먹는 액터이다. 그냥 배우에 불과하고 장사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서 기생충이라는 얘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써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1시간 70분 정도 통화를 하고요. 갑자기 오해가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오해를 푼 어조였어요. 어조는 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이라 그랬나요? 아름다운 분이시다.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 두 분의 대화와 내용 자체보다는 왜 이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주말 동안에 많은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지를 또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히 젊은 층에게 있어서는 해민 스님이 굉장히 또 나름의 멘토로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이유를 이제 듣다가 갑자기 그 요즘에 가장 뜨거운 문제인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갈등과 아픔을 또 현각 스님이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70분의 대화가 무엇인지는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현각 스님의 예를 들어서 오해나 분노는 완전히 풀린 것으로 페이스북에 또 써놨. 뭐 거의 70분 만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법적인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스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건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자연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위 말해서 다른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안에서 굳이 법률적인 것을 뽑자면은 사실은 이런 과한 뭐 기생충이나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서로 안 가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동안 해민 스님이 말씀해 오셨던 무소유, 정신적 자유 이거랑 그 부동산 아까 말씀하셨죠. 부동산이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배신감?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화제가 됐겠죠. 네, 특히 이제 그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젊은 층들이 또 가장 좌절하는 부분이 거기다 보니까 그 지점을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갈등이 딱 증폭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 분 사이에 하여튼 오해가 풀렸고 둘 다 어떤 진정한 어떤 그 불교를 정진하시는 스님이기를 뭐 우리 네. 속인들은 바랄 수밖에. 옛날에 제가 현각 스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뭐 그때 느낌은 제 느낌이 뭐 정확한 거는 대단히 어떤 구도적인 네. 그런 스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하고 예. 이제 출가를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젊은 층들한테는 그 사실은 젊은 층들의 그 욕망과 그것이 좌절 이 두 가지 상에서 고통받는 젊은 층한테 굉장히 호소력 있는 인물들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갈등이 사실은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70분의 대화에서 어떤 것들을 풀어내셨는지는 사실은 중생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럴 기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는 분명히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또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학대에서 또 문제가 됐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 뭐 3세 이하의 아이동이 장이 파열될 정도로 또 폭행을 예. 받아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제가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픈 게 거의 매달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책을 세운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항상 늦습니다. 항상 늦고요. 그 전조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병원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아예 파악을 못한 경우가 오히려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말씀하신 파악을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더 그렇습니다. 큰 문제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잘못들도 당연히 엄단을 해야겠지만은 왜 계속 모니터링해서 조치까지 늦어지고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